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 전 야권 단일화는 무산됐지만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각자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야권 단일화 협상 결렬에 따른 서울시장 판세 변화와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LH 특검과 전수조사 등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관위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두 후보는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하는 29일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역 공약 선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실무 협상단은 사실상 단일화 시한인 오늘 오전까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실무 협상단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안철수 후보가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 절충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라는 대의를 위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오 후보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단이 협상을 재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불씨를 살렸습니다. 오 후보가 제안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방식을 안 후보가 수용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무선 전화 비율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무선 90%에 유선 10%를 주장하고 있고 안 후보 측은 무선 100%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각자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종로구를 잇따라 방문해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에 발목이 잡힌 사이 서울 곳곳의 지역별 수건 사업을 먼저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녹지 인근 자연 경관지구의 층수와 층 높이를 완화하겠습니다. 종로를 미래 서울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를 만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종합정책 질의 첫날 LH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여당은 대대적인 LH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LH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효율성만 따지며 너무 많은 권한을 LH에 부여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LH에 대한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기업 마인드보다는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실상 오늘의 거대 괴물이 탄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직접 지휘를 해서 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 달 내로는 야당은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LH 사태 수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도 신도시는 물론 세종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조사 대상 확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이미 대검찰청의 수사 협력단이 구성돼 있다며 지금 수준 이상의 참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흑묘든 백묘든 질을 잘 잡는
그런 고양이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최소한도 2달은 걸립니다. 야당은 추경안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관련 예산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급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안에 대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LH 사태와 묶으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꺼내면서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전 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해놓고 또다시 무책임하게 후보직 사퇴를 꺼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오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걸면서 큰소리칠 게 아니라 부동산 적폐인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도박반 판돈처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태도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LCT 분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경찰이 LCT 특혜 분양 정황을 확보했는데도 박 후보는 공작으로 치부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인 젠더폭력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네거티브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선거라는 본질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권력의 폭주와 오만을 4월 7일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LCT 특검 제안에 대해 가덕도 카드가 시원치 않자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CT 특검을 못할 것도 없지만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국민 시선을 호도해 LH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집권 4년 동안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LH 사태와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심해지면서 4.7 재보궐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로 흐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서울, 부산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총 21명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5일부터 가능한데요. 자세한 일정을 홍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7 재보선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곧바로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공개 연설이나 현수막 홍보 등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2명과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 등 총 21명을 선출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정의당이 3번, 국민의당이 4번, 열린민주당이 5번을 받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6일 확정되고 투표용지 인쇄는 29일,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 병역사항 등 관련 정보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선거 당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서울 풍경 그림들이 국회에서 전시되고 있어 강민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회색빛 빌딩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강남역 근처 모습입니다. 하지만 빌딩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삶이 보입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냥 지나다닐 때는 알 수 없었던 에너지 가득한 도시의 풍경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심 속에 존재하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빌딩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주셨는데 그 안에 또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더러더러 그려주셨어요. 해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믿고 나를 찾아 떠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서울이 보라, 주황빛 등 밝은 색들로 물들고 풍선과 꽃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화와 일러스트를 모두 전공한 작가의 동양 특유의 화풍과 과감한 세계 조화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도시들이 되게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잖아요. 기다랗고 차갑고 곡선이 없는데 도시들이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약간 활력 있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일단 화면이 되게 크고 스케일이 커서 되게 안정감도 있고 스스로를 서울을 읽어주는 여자라고 칭하는 노반 작가는 앞으로 강남을 넘어 서울 곳곳의 변화를 작가의 시선으로 기록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은 사실 전국적으로 본인들의 포부나 꿈을 서울에서 이루기 위해서 다들 모이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은 아주 역동적이고요. 생동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회를 추천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둘러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우리들 삶이 어려워질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의도의 이 삭막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이야기들을 그리는 아티스트 노반의 2021년 첫 개인전 모던 풍속은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수사 주체와 투기성 매입 농지에 대한 관리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당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 후보에는 여영국 전 의원이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합니다. 정의당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와 21일과 23일 ARS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쳐 23일 오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는데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법안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전공대 법안은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 부작용 우려 등이 제기돼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오늘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예정대로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은 이제 이미 박영선 후보로 정해졌는데 이제 야권 단일화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권의 단일화는 고비를 넘어서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도 실무단 협상이 이어졌는데 오전에는 이 협상 결렬로 끝이 나는가 싶더니 정오쯤 이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이 제안을 대의를 위해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면서 협상이 다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결국 네. 오늘 내일 이뤄지는 선관위 후보 등록전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네. LH 사태 이후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측 간의 기싸움이 더 팽팽하게 벌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오세훈 후보는 10년 가까운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번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깜짝 부활을 했고요. 또 지지도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도 대권을 포기하며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오늘 오전 끝내 결렬로 가는가 싶더니 약 1시간 뒤쯤 안철수 후보가 이 수용 입장을 내놓으며 다시 협상 재개의 문이 열렸는데요. 안 후보가 이 오 후보가 오늘 아침에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대의를 위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오 후보도 곧바로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앞서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 조사 50%, 경쟁력 조사 50%를 각각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고 유선전화 10%를 반영해야 한다는 안을 제안했는데 안 후보 측이 유선전화 10% 반영을 제외하고 수용했습니다. 결국 현재 핵심은 이 유선전화 반영 여부인데요.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후보가 왜 오늘 정오에 이 유선전화 반영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수용 입장을 밝혔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전 이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유선전화 반영이냐 아니면 무선전화 100%냐 뭐 이게 이제 현재 야권 단일화 협상의 쟁점이라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방식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에서 이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 유선전화가 반영됐느냐, 100% 무선전화냐 이 여부에 따라서 두 후보의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통상 유선전화는 고령층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높다고 보는 건데요. 따라서 유선전화가 반영될 경우 오세훈 후보가 유리했다. 이 100% 무선전화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각 캠프에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이 한치 양보할 수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단일화 협상이 이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일단 내일까지 각각 등록을 해야 되겠군요. 네, 두 후보 측은 어쩔 수 없이 선 후보 등록 이후 협상 전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양측 모두 내일 따로따로 선관위에 이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아직 단일화의 협상 시한은 남아 있습니다. 이 선관위 후보 등록을 1차로 했다면 이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29일 전날을 2차 데드라인으로 보는 건데요. 두 후보가 이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투표용지에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모두의 이름이 표기는 되는데요. 인쇄 전에 한 명이 사퇴하게 되면 투표용지 기표란에 붉은색 글씨로 사퇴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나마 무효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 측은 28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오 후보도 오늘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측의 이제 단일화가 진통을 겪을수록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종인, 안철수 두 인사의 인연은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이 주민투표에 패하면서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작부터 시종일관 안 후보의 이 정치적 가능성을 평가 절하해 왔는데요. 안 후보가 최근 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상황, 이적행위, 모욕적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해가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김 위원장도 토론도 못하는 사람, 오늘은 급기야 자신이 볼 때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안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 도를 넘은 언사들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오늘 그 또 몇몇 의원이 김종인
몇몇 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까지 했다고 하는데 단일 협상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그 이유를 김종인 위원장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건가요? 네, 이제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죠.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 세 원로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인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단일화의 걸림돌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두 야당과 두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후보 단일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 이 김무성 전 대표는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도 이끌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번 현재 비대위가 모두 승리로 이끈다면 김종인 추대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보궐선거 이후에 벌어질 이 당권 경쟁 구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비겁한 변명대 대범한 남자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박이 계속되고 있죠. 논란이 되자 오 후보가 해명에 나섰지만 이 해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 후보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직으로 지정돼 보상받은 것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오 후보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고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여한 적도 없고 결정적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비겁한 변명이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 그 당시 시장을 하면서 매우 게을렀거나 무능했거나 뭐 이런 게 될 텐데요. 그걸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 후보가 제대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둔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남편이 처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걸 쪼잔하게 관심을 가져요. 그 땅이 얼마 가고 어디 있고. 그거는 큰일을 하는 사람.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합니다. 그 쪼잔한 사람들만 기억하죠. 오늘부터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박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선거 판세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제가 쓸모 있다면입니다. 내년 대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 유력 주자들의 행보와 움직임도 각종 뉴스를 통해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 위해 제주를 찾은 추 전 장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할 때 쓸모가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선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답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쓸모가 있다면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추 전 장관이 이미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대권 유력주자 1위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견제 발언이 언론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역사의 진보에 또는 역사의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없지만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정치 검찰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해서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쓸모 있는 역할이 되기 위한 추 전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께서 발제 오셨죠?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너무 좀 정치 공학적으로 흘러가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많은데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조금 전 오후까지도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우선 단일화 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전한 양측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내일 등록 시간에 맞춰서 역으로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정말 시간이 없다. 아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아침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로서 이렇게 과감한 제안을 했는데 또 그 시간에는 안 후보 측에서 거부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본 결과 물리적으로 그 여론조사하는 것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유선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제 양측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제 보도가 오전에 나오고 나서 1시간 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 해서 다시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결국 오늘까지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양측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뭐 유선 전화 10%를 포함시키지 말자 뭐 이건데 결국은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이기는 규칙을 만들겠다. 양쪽에서 이제 그걸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내일 후보 등록을 각각 하는 걸로 일단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배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각각 등록해놓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대 정당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은 뭐 아주 좀 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많이 좀 앞서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뭐 언론사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묘한 게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뭐 내곡동 땅이니 뭐 이런 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여론조사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이 다 뭐 꼭 그렇게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오늘 결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자신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조직의 세가 약한 그쪽이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과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따지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초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LH 투기 의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추가 좀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만약에 3자 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뭐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지금 일단 그 후보 등록을 넘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보다 더 초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 단일화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두 후보는 내일 중앙선관위의 2번과 4번으로 각자 후보자 등록을 한 뒤에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다시 단일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아예 무산돼서 3자 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꽤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남은 쟁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유선전화 10%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그 TVN에서도 그 리포트를 하던데 그게 유선전화 10%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선전화 10%를 넣으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무선전화 100%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에 따라서 여론조사 룰에 따라서 지금 그 서로 양보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한 며칠 뒤에 여론조사 또 해봤더니 그때는 뭐 유선전화 10%를 넣는 거와 안 넣는 거에 큰 차이가 없더라.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일화라는 건 서로 양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때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쪽이 확실하게 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단일화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른 높아요.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기간 동안 여론조사가 중요하지만 어차피 쟁점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가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전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일정을 보면 3월 29일이 투표용지 인쇄가 있지만 뭐 그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4월 2일하고 3일 사전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하면 되고요. 또 최악의 경우 4월 7일 날 본선거를 하기 때문에 4월 6일 밤에 어느 한쪽이 아예 내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그 엄청난 신경전을 벌리다가 안철수 대표가 그때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지금 야당에서 전국 선거를 뭐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 번은 패배를 안겨야 된다. 이런 그 절박감 같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꼭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어느 한쪽이 전격적으로 좀 양보하는 이런 모양새로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분석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좀 개인적으로 친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뭐 양보하는 측이 생긴다면 안철수 후보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건가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서 제가 너무 좀 민감한 알겠습니다. 부분이에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는 사람이 다음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기대하기에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그 야권 단일화가 이제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 신경전이 아주 극도의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상황 또 상황제 이런 표현을 썼고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또 안철수 후보에게 정신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이제 극단의 이런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단일화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도 같이 협력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연결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언론단체에서 토론을 하는데 뭐 부인이 자꾸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니까 이제 그 재치 있게 답변을 한다는 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사모님하고 제 부인이 이름이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떠넘긴 거예요. 네. 아니 본인이 아니 나는 제 부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거기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연세도 훨씬 많은 분인데 또 그분 굉장히 애처가예요. 그분을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이 인간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화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물론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별도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상대 부인까지 거론한 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뭐 나중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무슨 뭐 감정의 찌꺼기는 남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약간 도발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대할 때의 태도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할 때의 태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기한테 도발을 하니까 그거를 엉뚱한 데 가서 약간 화풀이 하듯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갑자기 무슨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언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큰 차원에서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야권 측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제 뭐 비난을 하면서 사퇴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렇게 세 분 회견했던데요.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자꾸 화면에 나타나면 야권에 도움이 되나요? 그건 전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분들은 약간 흘러간 구시대 정치인들이고요. 그동안 지금 야당이 이 모양이 되는데 아주 아주 역설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안 나타나 주는 게 지금 보수 야당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뭐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과거 한나라당 출신 뭐 그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에 대한 충정 차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워낙 크니까 저는 그런 아마 야권 지지층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권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변 없이 박영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LH 사태에 이어서 어제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또다시 당혹스러운 상황까지 맞게 됐는데 이게 박 후보에게 좀 악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박 후보로서는 아마 설상가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LH 투기 의혹 사건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겨우 뭐 공방 벌이다가 이제 뭔가 특검이나 이런 거로 돌파구를 좀 모색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문제가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또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 하나의 장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울 시민들한테 어제 그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또 그 호소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잊혀질 만한 것을 다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영선 시장으로서는 시장이 아니고 박영선 후보로서는 이 문제가 LH 투기에 의해서 또 하나의 어떤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엄청난 악재임에 틀림없고요. 근데 박원순 전 시장 그 사건은 뭐 이미 박영선 후보가 알고 서울시장 보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LH 사건은 전혀 예상 밖의 악재가 터졌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대형 악재를 맞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LH 투기 의혹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뭐 몇 차례 공방을 벌였죠. 그러다가 이제 특검, 전수조사,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 이 모든 걸 다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선거
그 보궐선거 전에 이게 다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이제 전국이 LH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뭐 특검, 국정조사, 전수조사에는 여야가 이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조사 주체 대상 등에서는 현재까지 또 이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네, 해석을 해야 됩니까? 최현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하나하나가 특검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뭐 사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거는 그냥 기관에 어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특검과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우선 언제 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또 특검 요새는 그 지금 그런 거 아시죠? 박영수 특검이 아직도 특검입니다. 뭐 사퇴 의사를 좀 밝히긴. 아니 본인이 좀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이 안 끝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수임 활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특검 구인난에 빠질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결국 여야 간의 합의도 문제고 그다음에 특검을 구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그 여야가 지금 합의한다고 그래서 금방 뭐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의원들 조사를 뭐 어디 쉽게 맡길 때도 없고요. 또 약간 진정성도 떨어져요.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물타기 하고 싶겠죠. 이게 뭐 여당만의 문제냐, 여야 다 한번 털어보자 이러는 거고. 네네. 야당도 뭐 못할 건 없다. 그런데 여당부터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그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요. 또 특검도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지금 여당은 반드시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하자 뭐 이렇게 할 테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로 국한하자 야당은 이렇게 주장할 테고 그 의견 모으기 쉽지 않고요. 국정조사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당이 워낙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이기 때문에 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LH 사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시작되더라도 일단 재보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LH 사태가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주겠죠. 근데 이게 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그 우리 국민의 삶의 가장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 같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 해설을 하는 분들이 너무 이걸 선거에서 이게 어디에 유리할까, 어디에 불리할까.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전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이 기회에 진짜 수십 년 된 이 공직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진국 되겠습니까? 이 기회에 진짜 좀 어떤 뿌리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선 유불리하고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런 명분적인 그 주장에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 문제가 물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지정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LH 직원들이 투기했다. 요거까지가 이제 대략 확인된 것이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투기를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일의 순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만약에 범위를 왕창 늘려서 뭐 몇 년 거를 하자 그러면 이거 뭐 몇 년 동안 수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정말 이걸 이 정치적인 계산 같은 거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야가 언제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LCT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의혹을 계속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거 때 나오는 의혹인데요. 이게 유권자들이 이거 선거용이구나 이 정도 이제 알 정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의혹의 효과 별로 없다고 보고요. 선거에도 뭐 별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민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뭐 그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 사저 얘기도 이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뭐 좀 부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메시지를 잘못 내보낸 거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사실 야당의 이런 공세가 좀 드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 계속하면 저는 역풍 맞는다고 봅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이게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마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LCT 의혹에 관한 문제도 아마 LCT 의혹에 관해서 국민의힘도 이게 LH 투기 의혹처럼 특검하자. 그럼 합시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보궐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언제 그런 주장을 했느냐 싶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냥 없었던 일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제도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랬다 이제 선거 앞두고 다시 꺼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면 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오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제가 이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국정조사, 특검, 뭐 전수조사 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제안하면 다른 쪽에서도 받아요. 그걸 또 하자고. 근데 이것도 역시 선거 앞두고서 좀 뭔가 우리가 수세적인 국면 같은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은 이런 던지고 보자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걸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죠. 그 당시 등장인물이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 박영선, 나경원이었고요. 이번 2021년 10년 지나서 이번 등장인물이 박원순,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박영선 똑같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에서 오늘 한 줄 논평 대한민국 정치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진통 이 상황을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올봄 들어서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똑같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